황금돼지 TV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맨날 시덥지 않은 컨텐츠로 하니까 구독자가 안 올라가지고 결국 유튜브로는 돈이 안 돼. 한 달에 수익이 얼마지? 10만 원인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8만원 받아서 저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회수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결국에 돈 버는 거는 뭐 유튜브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임장 다니면서 얻게 된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코너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죠. 뭐지?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미국에서 뭐 스텝? 뭐 어쩌고 있잖아. 베이비부터 베이비 스텝, 그 다음이 빅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그 차이가 뭐야? 베이비 스텝은 0.25%, 빅 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를 이제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백 스텝은 없나? 그 게임 생각이 나는데. 아니 백스텝 해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금리 낮췄으면 좋겠는데 문워크를 좀 해봐.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지고 뭐 수요와 공급, 뭐 미분양 물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금리 오르니까 그냥 끝. 그래서 뭐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금리 앞에는 장사 없는 것 같다. 그래서 2022년에 거의 뭐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금리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심리도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2021년 핫했을 때랑 많이 죽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서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앞으로 이제 월간 황금돼지라고 해서 매달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넌 누구지 근데? 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대신 발품을 팔고 임장을 다니면서 좀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 임장머신이라고 하고요. 오늘 지금 공유해드리는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이제 뭐 해지 신고가 됐거나 아무래도 이게 땅값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지권이 없는 물건이라든가 지분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좀 보기 좋게 포장을 좀 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로 의견을 좀 첨언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얘기를 하죠? 우선은 건물의 용도별로 좀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주거용, 단독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보통은.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건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생, 올근생 건물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거래량과 평균 평당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신축 원룸이라든가 투룸, 쓰리룸 빌라들의 이제 전세 시세나 뭐 거래량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따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특정 구만 좀 빼서 한 4개 구 정도만 별도로 분석을 좀 해보고 좀 이어서 저희가 신축 부지를 하나 추천해드리는 것까지 오늘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번은 주거용, 업무용 전반적인 거래량이랑 그 얼마에 거래됐는지 평당가를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가가 좀 뭔가 데이터로 나타나기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신빙성이나 좀 오차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일단 주거용 위주로 해서 임대차 시장은 어떤지 우리가 흐름을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역. 물론 올근생으로 가면 뭐 강남 앞에 장사 없죠. 또 그냥 강남, 마용성 뭐 이렇게 되겠지만 또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는 자치구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축 부지를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서울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에요. 보시면 먼저 좌측이 거래량, 우측이 평균 평당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 연두색이 2021년, 그다음에 하늘색이 2022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거래량은 우리가 다 체감했던 것처럼 전월에 걸쳐서 다 거래량이 하락했죠. 2021년보다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추세도 계속 하향세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빅스텝이 처음 시작됐던 게 22년 5월인데 딱 그때를 기점으로 확실히 급격하게 이제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뭐 이 시점에는 뭐 이게 체감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지나고 보니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눈에 띄네 먹고 싶다. 이런 주택은 아무래도 상반기에 또 대출이 자유롭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거래량이 많고 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기도 하고, 상반기 거래가 많고 하반기는 줄어드는 추세는 똑같았어. 그런데 거래량만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추인데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반기까지는 반토막인데 하반기는 뭐 거의 4분의 1토막 4분의 1 났죠. 토막. 네.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황, 뭐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거의 반토막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를 보면 2022년에 대한 그 레인지가 2021년보다 또 위에 있어.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우리가 흔히 그 토지가는 확실히 좀 탄탄하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종목 중에 그치. 네, 시세가 좀 탄탄하고 이렇게 딱 특별히 금융위기나 뭐 IMF처럼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빼고는 우상향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거는 방증이 되는 것 같고 좀 특이하게 11월에 한번 좀 꺾이긴 했는데 뭔가 저거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래가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전두환 정권부터 해서 뭐 구글 들어가면 있어. 막 서울시 수년간 정권별 땅값 뭐 이런 거 치면 그래프 나오거든. 정권별로 보면 진보 때 막 올라. 근데 보수 때 아파트는 떨어지거든. 근데 토지는 거의 보합이야 또. 보합이거나 조금 떨어지긴 해. 근데 길게 보면 오르다 말다 해서 길게 보면 우상향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또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근 몇 년간 올랐던 땅값이 당분간은 좀 보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데이터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그래도 땅값이 폭락하진 않았다. 근데 11월만 보면 폭락했네, 그지? 그리고 그 제가 사실 2, 3년 전에 은평구에서 막 그 건물 개발할 때만 해도 주거용 저는 그때 1,000만 원 후반 막 2,000만 원대였는데 지금 물론 이게 서울시 평균이긴 한데 지금은 3,000만 원대도 보기 어렵다. 주택인데. 그러니까 사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업무용 빌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빌부터 일반 상업지, 중심 상업지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 다 포함한 자료고요. 이것도 이제 좌측의 거래량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추이는 주거용이랑 비슷해요. 상반기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고 그치. 하반기엔 적고 금리 인상기 한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거래량 하락세가 나왔고 근데 이제 거래량의 감소 폭을 보면 그래도 주거용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상반기에도 제일 거래 많이 됐던 4월을 2021년, 22년 비교를 해보면 400건에서 300건이니까 25% 정도 준 거죠. 3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볼게 자 이건 주택이에요. 500건에서 100건으로 줄면은 거의 뭐 6분의 1 토막 난 거잖아. 근데 업무용은 300건에서 100건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대비가 아니고 2022년만 보더라도 주택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거용 건물은 빅스텝 있기 전에는 막 5, 600건이 거래되던 게 지금은 100건인데 근생 같은 경우에는 주저앉긴 했지만 그래도 300건 거래되던 게 거의 90건이니까 그 기울기가 훨씬 주택 대비해서는 그나마 덜하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주택은 타서 보통 뭐 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근생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근생 자체는 거래할 때 대출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렇지.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 쪽의 규제는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근생 쪽은 조금 허들이 낮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 영향 때문에 준 거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주거용보다는 또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똘똘이지 않을까. 업무용도 평당가를 좀 보면 좀 튀는 달이 있죠. 22년 3월이나 뭐 이럴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1년보다는 22년 가격이 비싸고 좀 눈에 띄는 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표준 편차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 왼쪽에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줄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은 그 특수성 때문에 또 거래되는 평당가가 확 편차가 심하니까 거래량은 적은데 편차가 심하니까 그 평균 평당가를 봤을 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을 제외하고는 땅값이 2021년 대비해서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평균 평당가가 지금 1억을 넘진 않았어 거의 2021년에는. 근데 확실히 22년에는 거의 다 1억을 넘었네. 한 1억 2천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으로는 신축 원룸만 한번 데이터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게 21년 데이터는 20년, 21년에 준공된 단독 다가구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2022년 데이터는 21년, 22년에 준공된 신축 단독 다가구 주택만 대상으로 했고 이제 면적도 전용 2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확실히 원룸이다 이거는. 그치. 아무리 발코니를 포함해도 원룸 또는 분리형 원룸 정도 될 만한 그 면적만 빼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요거는 뭐 원룸이 오피스텔 포함인가? 오피스텔이랑 다세대 이거는 별도 공동주택은 제외입니다. 빼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거에 타겟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필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축 원룸에 대한 임대차 추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임대차 중에 전세. 그래서 보시면 2021년은 전반적으로 한 100건에서 뭐 많을 땐 150건까지 월별로 거래가 됐는데 확실히 2022년에 전세 시장도 안 좋았다. 이건 왜 안 좋아지지? 근데 이거는 사실 금리
금리 영향보다는 2월, 3월부터 빌라왕, 전세 사기 그런 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이거 전세는 왜 금리랑 상관없지? 보통 여기 전세 시장은 1억대 전세가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 상품들이 중기청이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기금 상품이 많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저리 1, 2%대 고정금리이기도 하고 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월세가 낫겠다 약간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유튜브만 봤다 하면은 그냥 막 전세 사기 막 때려봐.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전세 사기는 다세대나 오피스텔 그 호실이 201호냐 301호냐 그게 하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사실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사실은 이제 전세 사기 영역에서는 좀 빠져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하반기에 한 4, 50건 거래되면서 이 정도는 있구나 거래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에 이게 더 꺾이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추이를 보면 12월, 1월, 2월이 그나마 좀 많고 7, 8월이 성수기예요. 그래서 21년은 그 추이를 그대로 반영을 해줬어. 근데 22년은 뭐 학기 말, 뭐 여름방학, 뭐 취업 시즌 다 필요 없고 그냥 전세 사기 터지는 순간부터 그냥 하라. 근데 그 수요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갔냐? 다 월세로 갔다. 대표님도 이번에 체감하셨다고. 저도 지금 은평구 원룸이 중간에 이제 나가는 세입자들이 있어가지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반지한데 나간다 그래가지고 월세를 5만 원 올렸어요. 원래 1,040이었는데 40으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나갔어. 반지한데.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안 올렸어. 그대로 가고 내가 뭐 입주 청소도 다 해주고 뭐 했는데, 근데도 한 3, 4개월 걸려. 겨우 맞췄더라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좀 전세가 좀 쉽지 않다.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대표님 11월 99건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그렇죠. 저거. 네, 전세. 그다음에 이제 평균 전세가도 이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좀 위아래 등락이 심해 보이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대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지금 1억 2천 정도 좀 떨어졌다고 해도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22년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21년보다 높았어요. 또 가격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도 네. 집주인들이 전세가는 안 내린다. 이거 나만 해도 안 낮추거든. 왜? 빼줄 돈이 없으니까. 낮추면 역전세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 나면 그 시세가 확 KB 시세나 이런 데 찍혀버리니까 네. 못하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줄고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많이 수요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 시세를 많이 낮추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1억 2천만 원대에서 또 유지가 되는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중기청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치. 그게 딱 1억 2,500만 원 보증금이면 80% 대출 받을 때 1억이 대출 나오고 한도인 1억, 그 그치. 상품의 한도인 1억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1.2%니까 월 10만 원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2,000에 10, 2,500에 10 실제 이제 세입자가 체감하는 보증금과 월세는 그 정도 되는데 딱 그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보면은 21년이든 22년이든 좀 하반기에 거래량이 줄는데 전세가는 오히려 튀어. 이런 거만 보면은 전세가를 높여서 거래가 줄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지? 다음은 이제 신축 빌라 용도가 연립 다세대인 공동주택에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발코니 면적 포함하면 1.5룸에서 2룸 정도 될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 뽑아봤습니다. 거래량은 뭐 원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한 2, 3월부터 시작해서 좀 거래량이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21년보다 22년이 다 낮고 확실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21년에는 뭐 7, 800건에서 많을 땐 1000건까지도 거래가 되다가 뭐 최근엔 200건, 300건이니까 이게 확실히 원룸 시장보다는 좀 심리적인 타격도 더 받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금리 영향을 아예 안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금 상품을 안 이용하는 수요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금리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얘기한 건 단독주택이었으면 이거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를 직격탄으로 맞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 전세가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원룸 전세처럼 좀 플랫한 것 같아요. 물론 하락은 했어요. 2022년 하반기에 특히 기울기가 조금 내려오는 게 눈에는 띄는데 그래도 한 2억 5천에서 3억 구간 사이에서 서울의 평균적인 투룸 빌라 시세가 좀 형성돼 있다. 그런 게 좀 눈에 띄고 그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3억까지 되고 있어서 그치. 시세가 3억을 상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래도 이건 전반적으로는 플랫한데 2022년에 하반기에 확실히 줄긴 줄었네. 네, 요거는 확실히 금리 인상 시점이랑 맞물려가지고 기울기가 바뀌긴 했어요. 5, 6월부터. 이게 금리 인상 탓이야? 아니면 전세 사기 탓이야? 둘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금리 인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룸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 레버리지를 안 쓸 수가 없거든. 또 이제 투룸 빌라 이런 거 월세가 또 은근 또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룸이면 신혼부부급 이상이니까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거든. 신혼부부인데 내가 월세 데려간다 그러면 결혼을 못 하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하도 터지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워낙 줄었고 그 다음에 이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빨리 전세를 맞춰야 디벨로퍼들이 빨리 이제 그 대출을 갚을 수 있거든. 이자가 한 달에 몇 천씩 나가니까 한 달에 몇 천씩 이자 내느니 빨리 낮게라도 전세를 빼자.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상 보면은 사실 살짝 꺾여 보이지만 지금 연초 대비해서 3억 대비해서 지금 2억 4천까지 20%는 떨어진 거죠. 그치. 그러면은 빌라 하나당 전세를 6천을 낮춘 거거든. 근데 아파트에서 뭐 6천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빌라에서 6천이면 꽤 큰 거예요. 빌라 막 10개, 20개를 지었어. 하나당 6천이다. 10개만 해도 6억이잖아. 20개면은 12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을 내가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급하다. 이제 그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분양하거나 준공을 앞두신 분들은 확실히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동구에 빌라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는 2023년 8월 준공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분양을 하게 될 텐데 이 그래프대로 갔다가는 계속 가면 이제 이게 유튜브는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럴 분들은 정말 그 재개발 이슈나 이제 무화주택 이슈가 있는 그런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니면 땅은 진짜 존나 싸게 사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건물을 짓든가. 원가에. 그렇죠. 다음은 투룸, 쓰리룸 쪽도 한번 살펴봤어요. 아무래도 빌라 시장에서 투룸이 메인이기는 한데 쓰리룸도 시장에 꽤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필터를 해봤고요. 요것도 이제 거래량부터 살펴보면 여기는 확실히 앞에 원룸, 투룸보다 더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딱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금액이 크니까. 네, 그래서 거래량이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급락을 했고 170건 거래되다가 50건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그렇죠. 작년에 이제 7, 8월에 거래 많을 때는 220건, 30건까지 그러니까. 됐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진짜 많이 줄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룸 정도 되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뭐 구축 아파트랑 또 상품성이 경쟁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 쪽으로 수요가 오늘 옮겨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축 빌라 투룸 쓰리룸 가느니 그냥 구축 아파트 작은 거 들어가는 그쵸. 거랑 가격대도 약간 어느 정도 겹치니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수요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또 아이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도시도 많이 봐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아파트나 전세나 어차피 금리 영향은 똑같이 받았는데 빌라는 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세 사기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못 돌려받는 그게 핵심인데 이 전세 보증금이 또 파이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돌려받았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심리 영향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평균 전세가 가격도 한번 보면 그래도 이게 이제 하락폭은 투룸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까 투룸은 뭐 3억에서 지금 2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2022년 보면 한 4억에서 3억 7천이니까 한 10% 정도 떨어졌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투룸은 21년 초부터 2년 동안 약간 플랫했어요. 근데 이거는 21년 초에 3억에서 시작했는데 쭉 4억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을. 확실히 이게 대지 지분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고 이제 빌라가 수행을 하는데 올라갈 땐 또 빌라도 큰 평수부터 올라가니까 빌라도 아파트 따라서 같이 올라가다가 많이 꺾였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비교적 편차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건물의 유형별로 해서 거래량과 평당가, 전세가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저희가 특정 구만 뽑아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이제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서울 전체 구별로 자료를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징성 있는 4개 구 정도만 뽑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거 왜 4개를 뽑았지? 왜 4개 뽑았죠?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뽑으셨는데? 근생을 따지면은 강남이나 뭐 이런 강남 3구 마용성이지만 그치. 이제 주거용 개발할 때는 좀 강동구, 광진구가 빌라 쪽에서는 상급지, 그치. 원룸은 성지가 이제 관악구, 관악구고 빌라의 저가 마계. 빌라의 마계는 이제 강서구. 네. 근데 은평구는 황금돼지 채널이라서 은평구. 그렇지. 그렇게 해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땅값 많이 올려놓고 나는 먹튀한.
농담입니다. 이제 은평구는 뭐 중랑구나 뭐 이제 구로구처럼 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인 이제 그런 걸 대표해서 하나 뽑았고, 그랬을 때 단독 다가구 주택, 요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원룸 건물, 다가구 건물에 대한 거래량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어쨌든 원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지? 원룸 건물 역시 관악구가 짱이다. 매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하락기에 다 주저앉았죠. 그래도 가장 위에 있는 거는 관악구다. 강동구는 거래가 많지는 않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을 다중주택이 좀 강동구가 적기도 하고, 그치. 상대적으로 강동구는 다가구가 의외로 많아요. 신축도. 그래서 그런지 네. 좀 또 특이한 게 연말에 좀 거래량이 올라갔어요.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좀 있는 건지. 이게 보면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 40건 거래되다가 10건도 거래가 안 됐는데, 그치. 특이하게 강동구는 10건, 20건 되던 곳이 그 10건이 9건.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관악구나 강서구는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치? 근데 강동구나 이런 데는 비교적 안전빵이다 라고 해서 거래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좀 되는 것 같고, 평당가를 보면 강동구가 그래도 확실히 높죠.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3,000대 이상 되는 것 같고, 강서구나 은평구는 거의 2,000대, 그 다음에 관악구도 은근 비싸. 근데 이건 거래량은 반토막 나는데 평당가는 그렇다고 막 내려간 것 같지 않나요? 11월, 12월에는 오히려 막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줄니까 평균의 함정이죠. 한 평균의 함정이지. 네. 지금 뭐 3건, 4건 되는데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비싸더라도 좋은 데는 된다. 입지가 진짜 좋았다던가. 아니면 수익률이 좋거나 뭐 그런 데는 이제 비싸도 거래가 되니까, 거래건이 낮으니까 평당가가 큰 의미는 없지만 거래가 되는 거는 비싸더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당가가 거래량 대비해서 봤을 때는 비교적 플랫한 걸 보면은 하향 추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전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땅값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원룸 전세. 역시 이거는 원룸의 성지. 관악은 압도적이죠. 근데 관악구조차 하반기에 막 월 10건도 안 됐다는 거는 확실히 좀 시장이 이 다른 구 보세요. 지금 뭐 월별 2건, 1건. 야. 대표님이 여기 은평구 2건 중에 하나 채우신 거예요. 그러네. 네, 순수 전세. 와,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면 심각한 게 강서구에서 원룸 전세 거래가 12월에 한 건 된 거야. 네, 물론 신축이고,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대부분 신축에 몰빵이 돼 있잖아. 아무래도 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저당도 없거나 전세가도 낮고 하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영향, 금리 영향, 이런 거 많이 받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전세가는 전세가도 고꾸라져 보이는 골짜기가 있는 빵 거는 이제 거래가 없을 때라서 그치. 그거는 좀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비교적 탄탄한 것 같아요. 은평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강동구가 1억 4, 5천대에서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 관악구도 1억 2천, 3천대에서 그냥 탄탄하게. 그렇지. 강서구는 1억 초중반, 네, 1억 2천, 1천, 2천. 천. 네. 은평구는 1억에서 뭐 진짜 8, 9천까지도 떨어지네. 그래서 확실히 땅값이 비싸더라도 전세가를 비싸게 받고 싶으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강동구. 거래량이 줄어도 그나마 좀 버티는 데는 이제 관악구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수요를 좀 잡고 싶으면 관악구. 이도저도 아니다, 은평구. 뭔가 이렇게 컨셉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대지의 안정성을 가고 싶다. 거래량은 없지만 좀 비싸게 받고 싶다. 강동구, 광진구 뭐 이런 데 있잖아. 돈은 없는데 그래도 좀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악구. 근데 사실 관악구도 땅값 비싸. 비싸죠. 역세권은 진짜 비싸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돈은 없는데 그냥 하고 싶다. 은평구 오시면 됩니다. 러셀 형이 많이 힘드셨겠는데. 네. 거래가 안 돼서. 전세 거래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 새끼 요즘에 유튜브에만 집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강에서 러셀을 빼버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빌라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이런 게 아니고 공동주택 빌라의 전세 거래량을 얘기한 거죠. 역시 앞쪽에 원룸 다룰 때 관악구가 압도적이었다면 강서구가 역시 진짜 이거는 빌라의 마개. 아니 이거 관악구 원룸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인 것 같아요. 관악구는 빌라가 많은 건 아닌 거야, 그지? 네. 강서구도 뭐 원룸에서는 사실 별로 없어. 역시 빌라는 강서구다. 강서구다. 중고차는 인천, 부천, 빌라는 강서. 그다음에 원룸은 관악. 신축 수업은 황금대지. 이렇게. 약간 마개인가? 마개 다중. 그 마개 다중. 그러니까 요걸 보면 금리 영향보다는 전세 사기 영향이 커. 심리. 그치. 전세장이 하도 막 때려대니까 막 다 좆대는 줄 알고. 근데 그 좆대는 게 어디냐면 강서구거든요. 장마 왔을 때 중고차 시장에 차 많이 나온다. 침수차 이제 막 쏟아진다. 그럴 때 거래가가 떨어지는 데 어디야? 인천, 부천이야.
근데 SK 엔카, 직영, 그 다음에 BMW 막 그 벤츠 인증 중고차 비슷해.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개다. 전세자. 실제로 제 친구가 지금 화곡동에 신축 빌라에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그 제가 최근에 만나가지고 물어봤는데 같은 동에 사는 한 15세대 그 분들끼리 뭉쳐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대요. 왜냐면 듣기를 딱 보니까 집주인 다 신신 거예요. 빌라왕이 신시거든요. 아. 근데 그분 성함은 아닌데 그 중간 돌림자까지 이름이 똑같은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제 주변에도 이 당사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천 부천에 가도 중고차 업자분들이 다 막 그런 허위 매물을 하는 건 아니야. 거기서도 정직한 분이 계시지. 인천 부천에 가서도 정직한 분한테 거래를 해서 뭐 중고차 잘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 허위 매물이나 조금 약간 그런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데를 피하라. 강서구 똑같아. 강서구에도 정직하게 건물 지어서 제값에 팔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꼭 이런 데 사기치는 분들이 강서구에 유독 많아. 지금 약간 친구분도 그 신씨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사기꾼. 그쵸, 아닐 수도 아닐 있어요. 수도 있는데 이제 의욕이 있는 거지. 그런 빌라왕 그런 사기치는 애들이 강서구 막 이런 데서 많이 했고 그 은평구에도 사실 사기꾼들이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기꾼의 비율이 강서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회피하려는 영향이 있어서 이제 거래량이 확 준 게 아닌가. 전세가는 서울의 전체 전세가를 봤을 때랑 비슷하게 플랫하거나 뭐 한 10-20%까지 좀 떨어진 그런 흐름이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강서구가 올랐어. 전세 시세가 오른 것도 있고 제일 상단에 있어요. 땅값이나 주거여건 생각했을 때는 강동구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파트 시세는 정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KB 시세나 이런 데 되잖아. 근데 빌라 전세가는 실거래로 형성되는 게 아니야, 시세가. 디벨로퍼들이 밀어붙이면 그게 실거래가 되는 거야. 시세를 정해놓고 밀어붙여.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를 비싸게 맞춰놓고 그거보다 똑같거나 싸게 그냥 명의를 털어버리니까 털어버리는. 2년 뒤에 그 다음 세입자가 그 가격에 못 맞춰지니까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전세도 정말 그 거래되는 정상적인 전세가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세에다가 매각을 하면 상관없어. 이 시장이 죽어서 전세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처음에 신축을 전세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맞춰서 이게 그게 사기의 그 포인트인데 강서 같은 경우에 그 사기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강동구보다도 비싸잖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관악구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일부 막 3억 중반이 넘어가는 이런 그렇지. 가격대는 조금 작업이 된 것 같고 작업됐지. 저희가 서울 평균을 봤을 때 아까 이 신축 투룸은 3억 언더였어요. 그치. 평균 가격 자체가. 아. 그럼 사실 그것만 봐도 강동구가 그 서울 평균 시세 가운데 위치하는 게 오히려 강동구면 평균보다 높아야 돼. 그쵸. 근데도 이렇게 보이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적정 시세인 것 같고 그렇지. 이제 그거보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은평구가 이것도 이 정도 시세를 적정 하는 것도 시세인 좀 어그리가 되는 거죠. 그치.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3억 중반의 투룸을 강서구 관악구에서 이렇게 맞췄다. 여기는 어그리가 안 되지. 이거는 어그리가 안 확실히. 돼. 넌 어글리. 네. 어. 네. 이거 준비하셨죠? 아니, 안 했어. 아 이거는 아무튼 이게 작업이 많이 되고 때를 많이 탔다. 다음에 이제 3룸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빌라가 요새 수익성 때문에 투룸 3룸 비율이 낮은가 봐요. 일단 전반적인 거래량이 적기도 하고 성지인 강서구조차 거래량이 이 정도인 거 보면 애초에 공급이 좀 적은 거 아닌가? 대부분의 빌라들이 1.5룸 아니면 투룸이야.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도 거래량인데 그냥 전반적인 모수로 봤을 때 이제 빌라를 시행하는 분들이 수익성 때문에 거의 그 30제곱미터 이하로만 뽑아내니까 거의 투룸이고 60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3룸급인데 그거는 사실은 잘 시행을 안 하죠. 거래량이 많아야 시사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사점을 뽑아내기는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제 좀 하락세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세 사기의 영향도 사실은 투룸, 3룸보다는 그 1.5룸, 투룸 고기 영역이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판을 치는 데거든. 전세를 막 억지로 껴 맞춘 다음에 매각 이런 게 3룸에서는 잘 안 돼. 실수요자들이 많기도 하고 투자자한테 팔아. 투자자들도 빌라를 사더라도 막 작은 건 잘 안 산다고. 진짜 막 한남이나 재개발 될 만한 썩빌 아닌 이상 신축 빌라는 그래도 이게 매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살기 때문에 작은 건 안 사고 그나마 이제 3룸을 사니까 전세 사기가 이슈가 그나마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몰리는 데가 강서구 이런 데는 잘 안 가 또. 강동구 뭐 이런 데 좀 많이 가니까 좀 거래량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 4분기에 거래량이 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치. 어쨌든 상승세인데 가격 폭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치. 근데 전세 거래량이 10건 이하라는 거는 빌라 한두 단지가 움직이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요즘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싸게 던져버린 거야. 싸니까 거래는 된 거지.
강서구는 여전히 이제 높아. 투룸만큼은 아니지만 3룸도 작업을 하긴 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을 또 팔아내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강동구도 3억 초반, 관악구도 3억 중반에 거래되는데 사건 사고가 많은 강서구에서 여전히 4억 중반에 빼고 있냐고. 11월에 거래량이 4건인데 평균 전세가가 4억 6천이야. 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해. 돈이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거용과 업무용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량과 평당가를 좀 봤고, 임대차 시장도 한번 둘러봤고, 주거용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4개 구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봤는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2022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이후에 1, 2월 추세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주거용뿐만 아니라 이제 근생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신축할 만한 부지를 추천할 건데, 오늘은 어디 추천? 주거용에서 그래도 계속 좀 평이 비교적 좋았던 그렇지. 강동구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아까 평균 전세가 부분에서도 좀 상단에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땅값도 괜찮고, 주택 건물도 거래량이 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저 임장을 하다가 나대지 매물 괜찮은 걸 추천을 받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정규 강의를 수강하시면 매주 이렇게 디벨롭할 경매 물건이라든지 다중주택 또는 뭐 근생 건물, 신축할 만한 부지를 제가 매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시세 흐름 점검하면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추천할 물건 한번 보시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2월 3일 날 이미 부지 추천을 했던 물건이지. 물건이고요. 천호동 243-44번지. 그래서 대지는 38평, 매가는 10억 원, 평당 2,6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랜드북 토지 추정가를 아무래도 저희가 뭐 탁감해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그치. 랜드북가는 11억 5천, 평당 3천만 원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사실 강동구 이 5호선 라인 일대가 22년도에 특히 평당 3천 아래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랜드북 추정 가격보다 싼 땅이 없었어 거의. 그쵸. 22년까지는 사실 그거 기다리다가는 영영 못 샀죠. 그치. 네. 그래서 랜드북 추정가 대비 한 10% 이상 저렴하기도 하고, 평당 2,600이면은 진짜 은평구 지금 웬만한 부지보다도 싸거든요. 그치. 근데 이 물건이 괜찮았던 게 지금 이미 또 9억도 멸실한 나대지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이제 5호선 명일역 도보 10분 거리 이거 정도. 완전 역세권이네. 그리고 이게 또 골목 안쪽으로 막 구비구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거리를 따라서 좀 상권도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보면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네. 공장 한번 지어볼까? 또 필지가 괜찮았던 게 네모 반듯한 거는 기본이고 도로가 8m 도로예요. 필지가 좀 작기는 하고 또 일조권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점은 없지만 일단 도로 폭도 괜찮고 앞쪽이 아파트 단지라서 막혀있진 않다 이거지. 네, 이제 8m가 되면 우리가 주차를 직각 주차로 2대로 넣을 때도 딱 그치. 길이만 10m가 나오면 2대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남동 측에 접한 도로는 이제 군유지 시공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사선 제한은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설계를 할 때 뭐 반지하를 팔지 말지 다 검토를 해봤는데 반지하를 안 파니까 4층이 원룸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반지하를 안 파는 게 트렌드이긴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반지하를 파는 걸로 사업성을 위해서 네,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반지하는 근생, 지상층은 다중주택, 그 다음에 옥탑에 다락까지 제공하는 걸로 해서 총 건축 면적은 93평 정도. 반지하랑 1층은 주차 때문에 조금 깎여요. 건폐율 60%를 다 못 쓰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발코니를 최대한 썼더니 주차가 한 대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한 대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반지하랑 1층은 이렇게 7평짜리 큰 분리형 원룸 하나, 그치. 그 다음에 한 5평대에 일반적인 오픈형 원룸 2개, 2층, 3층은 7평, 6.5평 되는 분리형 원룸 2개와 작은 거 하나. 5평대 오픈형 원룸 하나. 38평 정도 되면은 2, 3층은 4개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한 4평대로 쪼개면 4개가 나오긴 하는데 요즘 추세가 또 작은 방이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유지 관리할 때는 좀 상품성이 괜찮은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다락은 요 밑에 있는 호실만 쓰는 거죠. 네, 밑에 오픈형 있는 원룸 호실만 하나를 제공하고. 그래서 요건 확실히 보면 일조 사선을 많이 봤죠. 또 이 계단실이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포함하니까 실제 쓸 수 있는 주택 면적이 좀 적다. 그래서 반지하를 파는 걸로 계획을 했고, 사업성도 한번 볼게요. 토지비 10억,
그다음에 공사비는 이제 면적은 실제로 93평인데 보통 시공사들이 연면적 최소 100평 기준으로 변경을 그치. 하거든요. 100평 기준 평당 750만 원으로 잡고 7억 5천. 반지하 공사라든가 중공업 공사 비용까지 해서 총 8억 5천 공사비를 평당 한 잡아요. 850 본 거지, 그죠? 그렇죠. 부대 비용은 철거 관련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나대지기 때문에 취득세도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 중개수수료,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는 토지 80%, 건축비의 80% 대출받는 걸 기준으로 금리는 한 7.5% 가정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공사기간 잡았을 때 이자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건축물에 대한 원시 취득세 3.16% 해서 2천만 원, 여유 비용해서 이 사업에 대한 총 원가는 20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에쿼티는 한 30% 수준인 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 임대료는 이제 호실별, 평수별로 해가지고 쫙 뽑았고요. 지하층은 근생이기 때문에 전세 세팅이 어렵고, 지상층은 전세를 이제 오픈형 원룸은 한 1억 4천, 분리형 원룸은 1억 5천, 다락이랑 단독 테라스까지 쓸 수 있는 한 개 호실은 1억 6천까지 해서 계획을 했고요. 사실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참 시장이 좋을 때는 한 1억 6천에서 7천 정도까지도 신축 원룸이 나갔는데 좀 요즘 분위기를 좀 반영했습니다. 월세도 오픈형 원룸은 1,000에 55, 무난하죠. 분리형은 1,000에 60. 이 분리형이 설계도 면상 7평이면 시중에 한 8평 정도 원룸이랑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엄청 넓은 거지. 네, 그래서 한 60만 원 잡았고요. 테라스가 있고 다락이 있는 방은 65만 원. 반지하는 1,000에 40, 45.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았다. 이 상태로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대출 없이 에셋 베이스로 계산을 한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게 여러분 대출 받으면 뭐 달라지는 거 아니냐, 레버리지를 썼을 때 수익률은 사실은 사람마다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도 달라지고 한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산 평가를 할 때는 그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로 이제 따지는 게 사실은 이제 전공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뭐 대출을 얼마 받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자산 베이스로 월세 보증금만 넣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월세로 났을 때 보증금을 빼면 실투자금은 19억, 월세는 655만 원, 관리비는 좀 부대 비용 제하고 50만 원 정도, 주차 한 대 하면은 월 71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요. 연 수익률은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4.5%면 안 높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서울의 다중주택을 신축할 때 거의 5% 가까이 나오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강동구에 또 땅도 저렴하게 사는데 4.5% 정도면 저는 이제 입지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괜찮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다중주택을 신축할 때 수익률도 포인트인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나중에 매각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근생보다는 거래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데이터 봤듯이. 하지만 그나마 거래가 되려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땅 모양도 자류형 필지보다는 그 대로변에 있는 그런 필지, 교통이 좋은데 이제 뭐 그런 데 있으면은 그나마 거래가 좀 되고, 일단은 우리가 수익률을 볼 때 임대 시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은 1억 4, 5천 받던 거 5, 6천으로 올려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땅을 싸게 사는 게 포인트다. 땅을 분명 이거는 비싸진 않아요, 그죠? 좀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매물이 뭐 네이버 랜드북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가 좀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을 좀 두드리면 더 내고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저희는 이거를 중개 수수료나 이런 걸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괜찮으면 그냥 부동산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이 뭐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얘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뒷돈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우리가 봤을 때 그나마 괜찮은 거를 분석해서 그냥 추천 드리는 것 뿐이니까 추가적인 수익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 강의를 수강하시면 요 정도 레포트를 실제로 사실은 작성하실 수도 있고 네. 이런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런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뭐 일단 물고기를 일단 한 마리 잡아줬는데, 강의 들으면은 물고기 잡는 법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래도 내가 잡기 귀찮다 하면 매주 잡아드리고, 그죠? 거기서 괜찮은 물고기가 있으면 잡아 드시면 되는데 먹기가 불편하다면 또 먹여드리죠. 아, 혼자 먹기 부담스럽다, 그냥 큰 물고기 내가 잡아올 테니까 같이 먹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배고프다, 뭔가 먹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조회수를 떠나서 저희도 공부할 겸 이제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찍었고,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